혹시 팔베개를 하고 자다가 팔이 저려서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죠. 그럴 때 우리 몸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몸의 아주 정교한 전기회로망인 말초신경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말초신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망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네. 또 병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익숙한 병도 이래서 아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바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손목이 저리면 다들 그냥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오늘 대화를 들으면 그게 정확히 신경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이 말초신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랄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들리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뇌와 척수가 국가의 중앙정부라면 말초신경은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는 통신망이자 도로망인 셈이죠. 통신망이자 도로망이요? 네, 정보를 보내고 명령을 전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모든 인프라가 바로 말초신경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케이블처럼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케이블 안에서 데이터 종류만 다른 건가요? 와, 핵심을 짚으셨네요. 거대한 하나의 케이블 다발 안에 목적이 다른 여러 가닥의 선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해 볼게요. 뇌에서 근육으로 오른손 들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즉 운동신경이고요. 아하. 그럼 반대로 발끝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아프다 하는 정보가 뇌로 올라오는 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상행선, 감가신경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율신경은 뭔가요? 고속도로 순찰대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도로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교통 관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교통 관제 시스템? 네. 우리가 운전에만 집중하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알아서 도로 조명을 켜고 터널 환기 장치를 돌리잖아요. 그쵸. 알아서 다 하죠. 자율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를 시키는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교하네요. 근데 같은 아프다는 신호라도 바늘에 콕 찔렸을 때 그 날카로운 통증이랑 넘어져서 든 멍이 욱신거리는 통증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도 신경이랑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말초신경의 놀라운 점 중 하나죠. 자료에 나온 A섬유와 C섬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 A섬유와 C섬유. 네, 고속도로에도 1차선이 있고 추월차선이 있듯이 신경섬유도 종류마다 속도가 달라요. 네. A섬유는 마리집 또는 수초라고 불리는 일종의 절연체로 두껍게 감싸여 있어요. 절연체요? 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중간을 건너뛰면서 껑충껑충 점프하듯 전달돼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떼게 만드는 우리 몸을 위험에서 지키는 경고 신호가 바로 이 A섬유를 통해 전달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옥신거리는 통증은 그 반대이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마리집이라는 절연체가 없는 C섬유는 신호가 점프를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가야 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통증이 뭉근하고 오래 지속되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네, 빠른 통증은 위험을 즉각 회피하게 만들고 느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기가 다쳤으니 당분간 조심해 라고 계속 알려주는 각자 목적이 다른 신호인 셈이죠. 와, 신경섬유의 구조가 통증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섬세한 구조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고속도로가 단순히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아예 도로가 파이거나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처럼요. 자료에 나온 세던의 분류가 바로 그 손상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인 것 같더군요. 네,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경 손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던은 손상 정도를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가 가장 가벼운 신경 차단, 뉴라프락시아입니다. 신경 차단.
이건 고속도로 자체는 멀쩡한데 특정 구간에 차가 한 대 고장나서 길이 잠시 꽉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신경섬유 자체는 괜찮은데 아까 말한 절연체, 즉 마리집이 일시적으로 눌려서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팔이 잠드는 현상의 정체가 바로 이 신경차단이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팔베개처럼 외부 압력 때문에 신경이 눌렸다가 압력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신호가 흐르면서 저릿한 느낌과 함께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주 좋군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축삭절단, 엑소노트메시스입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해요. 축삭 절단?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즉 신경섬유의 핵심인 축삭이 끊어진 겁니다. 아스팔트가 끊어졌다니 그럼 복구가 안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파였지만 도로 주변의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같은 구조물, 즉 신경을 감싸는 막들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 길잡이는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구조물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끊어진 아스팔트가 하루에 약 1mm씩 아주 서서히 다시 깔릴 수 있습니다. 신경이 재생되는 거죠. 하루에 1mm요? 그러면 한 달에 3cm네요? 그렇죠. 만약 어깨에서 신경이 다쳐서 손가락 끝까지 다시 자라야 한다면 거의 1m니까 와, 제 계산으로는 2년이 훌쩍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속도가 환자의 회복 경험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 손상 환자들의 회복이 아주 긴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마지막은 가장 심각한 신경절단, 뉴로트메시스입니다. 이건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길을 안내하던 가드레일과 표지판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아, 길잡이가 없으니까 신경이 스스로 길을 찾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연 회복이 불가능해서 끊어진 도로를 다시 이어주는 외과적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시적인 교통체증, 즉 신경차단, 그리고 도로복구 공사가 가능한 수준인 축삭절단, 마지막으로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재건축이 필요한 신경찰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환자가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자료에 나온 티넬 징후 검사는 망치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던데 이걸로 그걸 알 수 있나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신경이 눌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가볍게 두드렸을 때 그 신경이 지배하는 용력으로 전기가 찌릿하고 퍼져나가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이 찌릿한 반응이 나타나면 물론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나쁜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손상됐던 신경이 열심히 재생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같은 반응인데 해석이 정반대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어린 신경의 끝부분은 아주 예민해서 가벼운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새살이 돋을 때 더 간지러운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네요. 같은 저릿함이라도 그게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니.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이 왜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보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전기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료에 나온 신경전도검사, NCS와 근전도검사, EMG가 바로 그것이죠.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언급되던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검사는 서로를 보완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먼저 신경전도 검사, NCS는 고속도로 자체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도로 자체요? 네, 한 지점에서 전기 신호를 출발시키고 다른 지점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도착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 도착 속도가 확 느려졌다면 도로 위에 장애물이 많다는 뜻이니까 마리집 손상, 즉 신경차단을 의심하죠. 네. 반면 속도는 괜찮은데 도착한 신호의 세기, 즉 진폭이 약해졌다면 이건 출발한 차의 일부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뜻이니 아스팔트 손상, 즉 축삭절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NCS는 신경이라는 전선 자체의 성능, 즉 신호가 잘 흐르는지 보는 테스트이고 EMG는 그 전선에 연결된 전구, 즉 근육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근전도 검사 EMG는 바로 그 전구인 근육에 아주 얇은 바늘을 꽂아서 전선으로부터 신호를 잘 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신호가 끊겨서 비정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겁니다. 직접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만약 신경이 완전히 끊겨버리면, 즉 신경 절단이 되면 근육은 신호를 받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가만히 있을 때도 미세한 전기 신호를 내보내거든요. 이런 탈신경 신호를 EMG로 잡아내서 신경 손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발생했는지까지 추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검사입니다. 이제야 두 검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럼 이제 이 지식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역시 가장 유명한 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겠죠. 네, 저희가 임상에서 이 NCS와 EMG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자료에서 짚어주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을 진단할 때입니다. 네. 손목에는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손목 터널이라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이 안으로 정중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요. 아, 그 터널 안으로요? 네, 과도한 손목 사용 등으로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거죠. 정중신경이요? 그럼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만 정확히 저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손가락 절반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딱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은 기가 막히게 딱 그 부위만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죠. 새끼손가락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와, 신기하네요. 반면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 안쪽에서 자신경이라는 다른 신경이 눌리는 건데 이 신경은 약지 나머지 절반과 새끼손가락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증상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처럼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지도처럼 명확해서 환자의 증상만 자세히 들어도 어느 신경이 어디쯤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이 하나의 정밀한 지도 같네요. 다리 쪽에서는 자료에 나온 발목 처짐, 그러니까 풋트랍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하수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역시 특정 신경의 마비로 인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무릎 바로 아래의 바깥쪽에 만져지는 종아리뼈 머리 부분, 비골두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뒤로 종아리 신경이 지나갑니다. 아, 무릎 바로 아래예요? 네, 이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아주 얕아서 외부 압박에 취약해요. 의외로 다리를 꼬고 오래 앉는 습관만으로도 이 신경이 눌려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다리 꼬는 습관만으로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군요. 네, 이 신경은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들을 지배하는데 이 기능이 마비되니 걸을 때 발끝이 힘없이 축 처져서 바닥에 끌리게 되죠. 아, 환자분이는 그저 발목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걷는 모습을 보면 바로 진단이 나올 정도예요. 발이 끌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도 모르게 마치 계단을 오르듯 허벅지를 아주 높이 들어올리면서 걷게 되거든요. 아, 보상작용이군요. 네, 이 독특한 걸음걸이를 개상보행이라고 부릅니다. 와, 단순히 발목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걷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장갑 양말형 감각 저하라는 표현도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높은 당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과 신경에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먼 신경, 즉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신경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요. 아, 가장 먼 곳부터. 네. 그래서 감각 저하가 마치 장갑을 끼고 양말을 신은 부위처럼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대칭적으로 서서히 몸의 중앙부로 올라오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감각이 둔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뜨겁고 차가운 걸 못 느끼는 걸 넘어서 발의 위치나 관절의 각도를 느끼는 고유수용 감각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고유수용 감각이요? 눈을 감고도 내 팔에 어디 있는지 아는 그런 감각이요. 이게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져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심각한 족부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이 잠드는 아주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복잡한 신경통신망, 그리고 손상의 종류와 진단법, 구체적인 질환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의 핵심은 어떤 신경이 어디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도위에서 찾아내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원인과 위치 그리고 손상의 정도를 정확히 알면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고 수술이 필요할지 아니면 기다려볼지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보내는 저림이나 통증 같은 작은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대화는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경은 하루에 1mm씩 아주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재생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만약 이 재생 속도를 기술의 힘으로 아주 빠르게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감각부터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뜨거운 것에 대거나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빠른 통증 감각인가요? 아니면 몸의 어딘가가 계속 불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은근하게 알려주는 느린 통증 감각인가요? 우리 몸을 지키는 두 가지 경고 시스템 중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